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이파스의 대표이사 김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유전자 지문 적성 검사를 활용한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코칭 지도사 양성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공부에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많은 분들이 공부의 왕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공부의 왕도가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과정은 특별히 지문 적성 검사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문 적성 검사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 내용들은 먼저 자기주도 학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유전자 지문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 있어서 13가지 영역을 세부적으로 알아볼 건데, 그런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 어떻게 이제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 왜 필요한지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대학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지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열풍을 일으키게 있는데, 또 21세기 지도자들은 단순하게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시험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단순 계산 문제에서 전부 다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입학 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 뽑는데 단순하게 시험 점수만 가지고 뽑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그 생활을 해왔고 이 대학에 오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책은 어떻게 읽어왔고 그 기록을 또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전공에 맞게끔 어떻게 일관된 노력을 해왔는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논술과 또 구술 면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또 그동안 이제 자기주도 학습 그동안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통해나 아니면은 과외를 통해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약 30%가량이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보통 요즘 용어로 진검승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실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자서 스스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과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이전에 터득하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또한 그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그 생활을 하게 되고 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유혹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공부만 잘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 꼭 그건 아니더라. 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그렇고요. 또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요 유학을 갔었던 학생들 중에서 약 44%가 중도에 돌아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공부하는 요령만 배워가지고 갔다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없게 되면은 결국은 도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요즘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만시간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최소한 만시간 정도를 투자하겠을 때 비로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꿈과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고 하다가 조금 뭐 힘들면 포기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성공하기 힘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시험들이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이미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단순하게 계산 문제가 아니고 점차 더 이제 그 복합된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수학 문제인지 영어 문제인지 이게 뭐 과학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통합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에서 지문 적성 검사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하는 것은 그 크게 13가지 영역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그 잘 하느냐 못 하느냐보다도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렬하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 비전을 갖고 있느냐, 목표가 정해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최소한 목표가 정해지면은 50%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성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꿈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시간을 관리하는 요령, 또 이것을 어떻게 습관을 들여가는지, 그리고 이제 학습 목표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에 들어갑니다. 보통 예습과 복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힘들어합니다. 예습해, 복습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습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복습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효과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시험을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를 체계적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험이 힘든 그 시간이 아니라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그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학습 능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집중력 훈련을 하게 되는데, 집중력은 그 공부의 학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이 집중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 가지 한번 빠지면은 거기에 푹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빠져 있는 동안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고, 이런 것조차도 개인의 타고난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암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암기법에 대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통 이제 연습장에다가 깜지라고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 안 되는 거야. 정말 공부 힘들어 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암기법을 터득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때부터 공부의 맛이 들립니다. 그래서 외우고 났는데 연습장에 써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면 거의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또 다시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공부하는 맛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운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 이 막 2시간, 3시간 동안 뭐 잠도 안 자고 막 공부를 하게 되거나 이런 특성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훈련입니다. 이제 사고력은 사람마다 이 사고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도 그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통합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이 두 가지 통합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를 동시에 다 개발해 주는 방법을 가져야지만이 정확하게 습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기입니다. 보통 읽기 하면은 이제 국어 과목과 많이 관련이 있지만은 물론 다른 암기 과목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수학은 읽기가 아닌가요? 수학도 읽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학생들이 그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문제도 아는 건데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고 또 빠르고 효과적으로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어떻게 빠르게 요약하고 자기 것을 소화하는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되게 이제 그 시험 때 되면은 우리 예상 문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데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 예상 문제를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비교도 해보죠.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은 실제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하는 훈련, 또 말하기와 듣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말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말하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서술을 너무 장황하게 하는 사람,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약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장단점들도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 평가를 준비하는 요령인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지죠. 이건 단순히 뭐 영어 듣기 평가만을 이야기 아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입니다. 보통 수학 학습법 하면은 수학은 문제 많이 풀어보면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천재, 뭐 수, 이천재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풀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물론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어 학습법인데 영어 하면은 사실 우리 한국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영어는 그 외국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익숙치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늘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국어는 늘 생소하죠. 그래서 그 외국어를 특히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공부할 때부터 단어를 어떻게 암기하고 또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 공부하는 요령을 정확하게 터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할 때는 개인별 워크북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이제 워크북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워크북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가르치실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워크북의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공부를 잘 하셨건 아니면 공부에 좀 자신이 없으셨던 분이실지라도 이 과정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다 보면은 공부 과연 이렇게 하는구나
된다라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 플래너를 제작을 했는데 이 플래너를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하는 동안에는요, 약 연료의 90%를 사용한다고 하죠. 처음 1단계로 약 3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을 하게 되면은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기본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본 익히기만 정확하게 잘 수행하고 나서도 학습에 뛰어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 과정 끝나고 나서 최근에 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1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그 겨울방학 때 이 코칭을 받은 학생이 3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점수가 뭐 40점이 올랐어요, 무려. 그리고 수학이 30점, 국어가 20점,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그 성적이 향상됐는데, 이 기본 과정만 정확하게 익히고 적용을 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습관화시키는 그 두 번째 단계를 거치느냐 하면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아무리 한 가지를 배웠어도 꾸준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그 뇌과학에서 한 가지 것을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면은 습관화가 된다고 합니다. 비로소 단기 기억 장소에서 장기 기억 장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능하면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 코칭을, 특히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효과는요, 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과거에는 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공부 해보니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태도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그 학생에 대해 선생님들은 초점을 맞추고 가르쳐요.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도 딴짓하고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제가 이 자기주학습 코칭을 하는 학생들의 그 특성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걸 습득하고 나서 학원을 끊게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습이나 복습을 철저하게 되고, 또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이 많아져요. 왜? 자기가 예습을 해본 사람만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게 돼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대화가 잘 되게 되고,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찾아오는 학생한테는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습 결과의 변화입니다. 코칭이 끝나고 나서부터 거의 성적은 급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내가 하위권이었던 학생들은 중위권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이었던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위권은 올라갈 게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 때때로 자기의 그 약점 때문에 분명히 아는 문제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코칭 과정을 통해서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까지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제 중학교 때 이것을 습득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더라. 다른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갈수록 1학년,
2학년, 1학년 때 30%, 2학년 가면 50% 포기합니다. 심지어 3학년 올라가잖아요. 70% 정도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능력을 발휘하더라. 또 이건 대학교 들어가면 더 효과가 큽니다. 사실 그 코칭 받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 받는 효과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주학습 코칭을 하는 학생들은 교육비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사교육비 거의 안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다녔던 학원이나 과외를 끊게 되거나 정말로 내가 시간을 절약하고 싶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학원이나 과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들지 않고도 성적을 내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능에서 시험 잘 본 학생들이 보통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교과서 위주로 혼자서 꾸준히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막상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공부라고 하는 건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서 하다 보니까 공부는 저절로 되더라. 제가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해봤고 또 저희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그래 공부 학교 다니면서 한번 공부가 제일로 재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잘 안 믿죠. 그러면 실제로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본 학생들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다 보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줍니다. 과거에는 학교 갔다 와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원 가죠. 학원 갔다 오면은 뭐 12시, 뭐 1시 이때까지 공부해요. 그런데도 학교의 성적은 별 변화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성적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노력한 만큼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이 학생들의 패턴은 대부분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서 그날 공부한 것들을 그날 다 복습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도 시간이 남아요. 저희 아들도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 끝나고 나서 그날 복습 다 끝내고요. 시간이 남아서 열심히 게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활동도 하고 충분하게 그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기나 자기 취미생활 그리고 일찍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합니다. 실제로 그 꿈이 아나운서인데 방송국에 견학도 하고 실제로 뭐 그 뉴스를 제작도 해보고요. 또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학생들은 정말 그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시고 가르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수명 20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요 12년에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평균 18년, 약 20년가량을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인 전체적인 한 20년 정도 되는데 이 20년을 가지고 나머지 80년을 삽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기대 수명이 100세, 120세까지 지금 그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까지는 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코칭을 하는 학생들에게 받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너의 남은 인생 80년을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학습 코칭을 받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보통 월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평균 잡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서울 시내에서도 뭐 강북과 강남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중학교 때는 5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조금 더 들어가죠. 이걸 그 3년 동안, 그리고 초등학교 6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2천만 원, 2,100만 원, 중학교 때는 한 1,800.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덜 들어가죠. 사교육이 오히려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한 2,100 정도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대학이잖아요. 대학 등록금. 이걸 다 포함해 보니까 뭐 물론 유학 가는 학생들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평균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교육비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최소 비용이죠. 그래서 자기학습 코칭을 받은 학생들은 이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면 최소한 우리가 그 나이 들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부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학습 코칭의 필요성, 그리고 자기학습 코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자기학습 코칭을 위해서 어떻게 지문 적성 검사가 이루어져 있는 지문 적성 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